18세의 영국 소녀 클로이는 어느 날 쇼핑을 하던 중 모델 에이전트의 눈길을 끌었고 이후 그녀는 모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클로이는 키가 162cm밖에 되지 않아 비록 패션 모델이 될 수 없었지만 대신 섹시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죠. 필은 모델 에이전시 업계에서 30년 동안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에이전시는 수많은 모델과 인플루언서들을 대변하며 큰 성공을 거뒀죠. 2016년 8월 19살이 된 클로이는 필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클로이는 수십만 명의 팬을 확보할 수 있었죠. 클로이의 사진은 한 장당 500파운드의 가치가 있으며 데일리 스타 잡지의 단골 손님이 되기도 했었죠. 2017년 3월 필은 앤드류라는 사진작가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이메일에서 사진작가는 오토바이에서 클로이를 촬영하고 싶다고 알렸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항공권과 파리 중심부의 4성급 호텔 등 모든 경비를 제공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에이전트는 사진작가가 알려준 주소를 구글 지도에서 찾을 수 있었고 또한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업실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에이전트는 그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클로이를 파리로 보내게 됩니다. 클로이는 여행을 좋아했고 파리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아침 클로이는 파리에 도착했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한 후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셀카를 찍고 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클로이는 밤이 돼서야 호텔로 돌아왔고 그때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문자를 받게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파리를 공격했다는 문자였죠. 클로이는 TV를 통해 테러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이는 앤드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신의 스튜디오가 약탈당했다고 알렸고 촬영 장비가 모두 도난당해 촬영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습니다. 클로이는 답답함을 느끼며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앤드류가 준비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로이는 다른 택시를 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택시는 앤드류가 준비한 택시가 아니었고 택시기사는 현금을 요구했죠. 현금이 없었던 클로이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클로이와 택시기사는 앤드류가 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선글라스를 착용한 날씬한 백인 남성이 나타났고 그는 자신이 앤드류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클로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채 30살도 안 돼 보였습니다. 앤드류는 택시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촬영이 취소된 것에 대해 클로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클로이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몇 달 후 필은 앤드류에게 이메일을 받았고 이번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클로이와 함께 촬영을 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필은 앤드류가 제공한 주소를 검색해 그곳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앤드류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패션의 수도 밀라노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녀는 들떠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클로이는 밀라노에 도착해 리마 광장 옆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 클로이는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앤드류가 제공한 스튜디오 주소로 향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클로이의 어머니는 이날 자정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후 9시 30분 클로이는 런던 게트윅 공항에 도착해야 했지만 그녀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필에게 찾아갔지만 그 역시 클로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은 클로이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알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클로이의 소식이 없자 필은 항공사에 연락했고 클로이가 탑승자 기록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은 앤드류가 촬영 계획을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필은
새로운 이메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클로이가 납치되었으며 몸값으로 30만 유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로이는 다크웹을 통해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흑사병 조직이라고 말했죠. 흑사병 조직은 서유럽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필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밀라노 경찰은 앤드류의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고 촬영 스튜디오로 사용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휴대전화, 모자, 청바지, 운동화, 여성용 재킷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스튜디오 인근 CCTV를 분석해 클로이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경찰은 필에게 온 이메일을 넘겨받아 흑사병 조직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7월 17일 아침, 밀라노 주재 영국 영사관으로 한 쌍의 남녀가 그곳으로 걸어 들어왔었죠. 여성은 자신이 클로이라고 답했고 납치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이와 같이 온 남성은 즉시 몇 명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었죠. 그러나 클로이는 그 남성이 단지 친구라고 알렸고 그렇게 그 남성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클로이에게 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그런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패닉 상태였으며 여전히 조직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고 답했죠. 그리고 클로이는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촬영 예정일인 7월 11일 오전, 클로이는 택시를 타고 앤드류의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클로이는 그 주소로 도착했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자신이 다이엘이라고 밝힌 남성이 나와 클로이를 안내했습니다. 안내한 그곳은 마치 버려진 곳으로 보였지만 클로이는 온갖 이상한 곳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러나 일반 스튜디오처럼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조명 등이 없었고 그곳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클로이가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있을 때 장갑을 낀 손이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가면을 쓴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면 쓴 남성은 클로이에게 진정제를 주입했고 그대로 클로이는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칠흑같이 어두웠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덥고 좁은 공간에 갇혀 태아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녀는 자신이 큰 가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을 열었고 자신이 달리는 차 트렁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클로이는 겁에 질려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죠. 이후 범인들은 가끔 멈춰서 클로이에게 물을 마시게 건네주었습니다. 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한참을 달려 그 차는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클로이를 지저분한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범인들은 클로이를 결박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가면을 쓰지 않은 남성이 클로이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목은 풀어주고 발목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성은 클로이에게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이 몇 달 전 파리에서 만난 앤드류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만난 앤드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클로이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었죠. 그 남성은 자신이 앤드류도 아니고 사진작가도 아니라고 알렸고 MD로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MD는 클로이에게 이 집에 데려온 남자 2명이 루마니아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흑사병 조직의 일원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조직의 일원이라고 알렸죠. MD는 클로이에게 흑사병 조직이 세계 최대의 조직이라고 말했고 그녀를 다크웹을 통해 경매할 목적으로 납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매 일자는 5일 후라고 알렸죠. MD는 중동 남성이 클로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조직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조직 윗선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MD는 클로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클로이에게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3명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클로이는 자신이 잘 아는 3명의 부유한 고객 이름을 제공하였죠. 그리고 MD는 필에게 이 3사람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MD는 클로이에게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자신의 조직이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알렸고 몸값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MD와 클로이는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클로이가 납치된 지 4일째, 계획된 경매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MD는 어떻게 하면 클로이를 안전하게 풀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신의 조직 세력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MD는 클로이를 풀어준 후 클로이를 이용해 영국에서 자신의 조직을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MD는 자신의 조직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고 조직은 클로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풀어줄 수 있다고 답했죠. 또한 클로이가 자신들의 조직을 존중해야 하며 영원히 험담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로이는 7월 17일 풀려난 뒤 밀라노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이 겪은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클로이의 소변 검사에서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진정제인 케타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클로이의 손목과 발목에서 수갑 자국을 발견하고 그녀가 실제 오랫동안 납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클로이가 붙잡혀 있던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딴 산골 마을의 농가였죠. 경찰은 그곳 침대와 바닥에서 클로이의 DNA를 채취할 수 있었고 또한 클로이의 DNA가 남아있는 수갑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20일 동안만 임대한 상태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죠. 경찰은 클로이와 그녀와 함께 영사관에 온 남성의 사진을 지역 상인들에게 보여줬고 상인 중 일부는 그 남자가 MD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클로이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MD는 종종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했었죠. 7월 16일 한 남성이 금발 여성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구입하러 왔었고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MD와 클로이였죠. 또한 MD와 클로이는 신발 가게도 들렸고 MD가 클로이에게 신발을 사주기도 했었죠. 경찰은 마을 CCTV 영상을 살펴보았고 CCTV 속 MD와 클로이는 손을 잡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이 증거를 가지고 클로이를 추궁하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MD가 자신을 풀어주기로 약속한 다음 옷과 신발을 사러 MD가 마을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클로이는 MD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MD와 손을 잡고 쇼핑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클로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자신이 혼자 영사관에 들어가기 직전 MD는 계획을 바꿨고 클로이에게 도움을 준 친구로 변장해 MD와 함께 영사관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즉시 MD를 체포했고 조사 결과 MD의 실명은 루카스였으며 30세의 폴란드인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에 자신이 클로이의 친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강도 높게 압박하자 그는 자신이 클로이의 납치에 연루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루카스는 클로이의 납치가 루마니아 그룹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루마니아 그룹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였죠. 루카스는 자신이 백혈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가 구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이는 흑사병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클로이에게 그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단 2명이었죠. 한 명은 루카스였고 다른 한 명은 루카스의 형인 미칼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지난 2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로이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클로이를 납치한 루카스의 목적이 한편으로는 몸값을 노린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클로이에게 구세주로 위장한 다음 클로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자신이 클로이와 사귈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루카스의 전 여자친구는 인터뷰에서 그가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매우 이기적이라고 말했죠. 조사가 일정 단계에 도달한 후 클로이는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클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매우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말했고, 이탈리아 경찰과 영국 경찰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클로이는 유명해졌으며 그녀의 몸값도 껑충 뛰어올랐죠. 영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클로이의 사건을 앞다퉈 보도했고, 클로이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금세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송에 나온 클로이의 모습은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언론의 관심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클로이가 사건 2년 전 루카스의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수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단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고 주장하였죠. 2018년 2월, 루카스의 재판은 밀라노에서 열렸습니다. 루카스는 이 모든 것이 클로이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고, 클로이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루카스의 변호인은 루카스와 클로이가 2015년 3월에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클로이가 납치된 곳의 현지 주민은 클로이와 루카스가 함께 있는 것을 2번 보았으며 마치 부부처럼 보였다고 증언하였죠. 루카스는 평소 클로이가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TV에도 출연하고 싶어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클로이가 자신의 스캔들을 만들면 자신은 유명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이 유명해진다면 루카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그녀를 위해 도왔을 뿐 자신은 결코 클로이를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루카스는 납치 장소가 파리에서 밀라노로 변경된 것은 클로이가 결정한 것이며, 필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클로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자신의 백혈병에 대해 경찰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고 부인하였죠. 그러나 검찰은 루카스가 파리에서 클로이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테러로 인해 계획을 바꿨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루카스는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으며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루카스 형제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 문자에는 어떤 여행 가방을 사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 형제가 공모한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죠. 그리고 경찰은 클로이와 그들 형제 사이에 어떤 통신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클로이가 이 사건을 계획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루카스는 납치 혐의로 징역 16년 9개월을 선고받았고, 미칼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항소 후 5년 8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했지만 일부 언론은 아직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